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학, 그것은 소금이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면서 곧바로 소금을 사용했다고 해도 볼 수 있죠. 때문에 소금을 만드는 제염은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 생명력에 필수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품의 맛을 내는데 불필수 불가결할 것입니다. 소금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제염, 그것은 문명을 발달시킨 인류의 유전자다. 염전이 있던 터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제염, 그것은 바다를 일군 선조들의 과학이었다. 전라도 고창의 한 해안가 마을. 이른 아침 벌막에 큰 상이 차려졌다. 오늘은 고사를 지내는 날이다. 그런데 마을 고사를 왜 좁고 답답한 이곳에서 올릴까? 상이 차려진 곳은 벌막, 소금을 굽는 곳이다. 이 마을은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곳이다. 자, 소금 잘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을 부자들 도와주십시오. 15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소금 고사는 마을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소금이 잘 구워지길 신께 비는 의식이다. 사등마을 소금 잘 되게. 이렇게 소금은 가장 흔하지만 귀한 존재였고 때문에 보물 이상의 신성스런 가치였다. 선조들은 이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선물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소금이 언제 생겨났는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다. 하지만 사람의 혈액에 0.9%의 염분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랜 역사가 있지 않을까? 소금을 인류가 이용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600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시 시대에 유목민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축들을 기르고 우유를 먹으면서 아니면은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 안에 있던 소금 성분을 섭취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소금을 섭취하게 되었는데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을 얻기 위한 노력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소금이 나오는 해안이나 암염이 있는 곳은 문명과 도시가 발달하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에선 소금을 주고 노예를 샀고 이집트에선 미라를 만들 때 시체를 소금물에 담가 부패를 막았다. 또 로마에선 병사들의 급료로 소금을 주기도 했다. 동양에선 신농본 초경의 의약으로 소개됐는데 약물 중독의 해독제로 쓰였다고 한다. 이처럼 소금은 조미료뿐 아니라 화폐와 약물, 비료 등으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소금을 만드는 제염 기술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려운데 기원전 27세기 중국의 제상인 숙사가 처음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염 역사는 고구려 미천왕 때의 기록이 가장 오래돼 아마도 2000년 전부터 제염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린 제염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찾은 곳은 고창의 선운사. 산사의 수려한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기도 하지만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이다. 이곳엔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선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그림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소금을 만드는 것이다. 사찰에선 흔히 보기 힘든데 어떤 의미일까? 검단 스님께서 그 선운사를 창건할 당시에 백제와 신라가 한참 전쟁 중이어서 많은 백성들이 참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검단 스님께서 소금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잇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운사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제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신동국 여지승남에도 선운사기와 같이 염전의 옛말인 염정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당시 검당포 주변이 염전으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검당포는 줄포만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줄포만은 예전부터 풍부한 땔감, 넓은 갯벌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소금 생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선운사의 창건이 1500년이니 그때부터 이곳 검당포에 제염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랜 제염 역사다. 그럼 선운사에서 전파한 제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자염이었다. 바닷물에는 약 3% 정도의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 3% 정도 포함되어 있는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염도가 높은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염도가 높은 함수나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을 자염이라고 합니다. 자염을 생산하는 방식은 바닷물, 즉 함수를 그대로 끓이는 해수 직자식과 갯벌을 논처럼 일고 소금을 넣는 염전식이 있다. 선운사에서 배운 제염법은 염전식이었다. 이 염전식 또한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방식이 달랐다. 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통자락 방식을 이용을 했고요.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석등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지역에서는 석구덩이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염도가 높은 갯흙을 모아서 어떻게 함수를 출출해내는가 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섰구덩이 방식은 갯벌과 모래벌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갯벌에 구덩이를 파 함수를 모은 후 관을 연결해 함수통으로 모으는 방식이다. 섰등 방식은 주로 펄로 된 갯벌에서 하는데 함토를 높게 쌓아 만든 섰등에 함수를 채워 모으는 방식이다. 자염은 불과 60-70년 전만 해도 생산됐지만 도시화와 해안 간척 사업 등으로 지금은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역에서 연구와 고증을 통해 통자락 방식을 재현해냈다.
자염 생산 과정의 첫 번째는 함수를 끓일 연막을 만드는 것이다. 아궁이와 솥을 만들고 그 주변에 이형을 잇는다. 연막은 울타리 안에 함수를 담는 버굿과 아궁이를 놓고 천장은 뚫어 뿌리 없는 삼각볼 형태로 만든다. 물이 빠진 갯벌에선 둘레 8에서 9m, 깊이 1.5m 정도의 깔때기 모양 웅덩이를 파는데 이것이 통자락이다. 통자락이 완성되면 주위에 갯벌 흙을 말리는데 소에 썰애를 달아 흙을 뒤집고 다지기를 반복해 말린다. 이것이 소금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즉, 큰 덩어리에 흙을 갈아 수십 개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금 알갱이가 붙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 함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다. 바닷물이 한 2도, 3도 정도 되는데 그걸 한 16, 7도로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증발시켜야 되는데 연료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반면에 17, 8도로 올리게 되면은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그 바닷가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통을 덮어 통자락을 메운다. 이 상태로 바닷물이 차는 사리가 되면 간통에 들어간 바닷물은 보통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염도로 저장이 된다. 다음 바닷물이 빠지는 때를 기다리며 주민들은 벌막에서 소금 고사를 지낸다. 애군을 쫓아 소금 농사가 풍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소금 농장 만들어 석 달 겁날지요. 도채비 사군다고 그 매물범벅이서 양파에다 한 해 갖다 놨다가 고사 지내고 그놈 들고 다니면서 막 뿌려. 떠서 막 뿌리고 된 거. 도채비 사군다고. 다시 조금이 오면 통자락을 허는데 이 모든 작업은 간쟁이의 몫이었다. 간쟁이가 나뭇가지에 송진을 묻힌 대름으로 염도를 측정한 후에 함수를 떠낸다. 함수를 나를 땐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들것인 황도의 입구를 좁게 했다. 그만큼 귀하게 다룬 것이다. 벌막에 옮겨진 함수는 솥으로 옮겨 끓이기 시작한다. 소금가마에 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간쟁이들은 한시도 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수시로 거품과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무엇보다 불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싼 불 떼갖고 소금 내려 안 그면은 불을 싼 불로 떼면은 죽소금 되어버려. 싼 불 떼면. 죽소금 되어버린 게 소금이 못 써. 안 좋아. 죽소금 되어버린 게. 그런 게 그놈 도수 맞춰서 슬슬 떼야 해요. 이렇게 8시간에서 10시간을 끓이면 소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다. 비로소 자염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자염은 현대에 와서 그 우수성이 증명됐다. 함유된 성분이 모두 영양 기준치에 적합한 것이다. 이것을 현대의 천일염, 정제염과 비교했을 때 염도는 가장 낮고 일부 실험에선 칼슘이 천일염에 비해 14배나 많았다.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요. 자염은 특히 이러한 현대 삶 속에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과거 어떤 가치를 가졌을까? 소금 염자는 신하신, 소금로, 그릇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하가 왕실의 소금을 지킨다는 뜻으로 그만큼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충렬왕은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다. 국가가 세운 염호에서 소금 생산과 보관, 유통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의 중심인 소금 전매권을 장악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 세종은 의염색을 설치했다. 이 역시 소금 유통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할한다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굶주린 백성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세종은 나아가 소금에 관한 일부 권한을 사유화시키기도 했다. 국가가 그 소금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그 인구도 증가하고 또 세금도 더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게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대신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은 곧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세원으로 이렇게 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금도 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원도 마련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병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 통치 수단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소금은 다양하게 이용됐다. 동의보감엔 여러 병증의 치료제로 그 효능이 기록돼 있고 각종 농서에선 비료로 소금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옛날에는 소금이 이 음식물 부패도 방지하고 그것 자체가 음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기능들을 했었고 또 음식을 만드는데 반드시 소금이 이렇게 조미료로 들어가야만이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소금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생산량은 또 생산하는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적었기 때문에 이처럼 소금의 가치가 오를수록 폐단이 생기기도 했는데 특히 정약용은 어업과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랑 정약용. 장롱엔 속옷도 없고 실엉엔 치마도 없다. 장독엔 소금 한 톨 남지 않고 뒤주엔 쌀 한 톨 없노라. 그런데 바다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소금인데 그토록 귀하게 여겨진 이유는 뭘까? 답은 제염법에 있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그 어떤 소금보다 우수했던 자염은 사실 생산 방식에 있어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다. 그것은 자염이 사라지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자염 생산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에서 뒤처진 것입니다. 옛날에 염하니 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 방식이 도입되면서 자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천일염 생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일단 경쟁력을 잃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소금이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면에 있어서도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염을 굽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땔감이 필요한데 이 땔감 확보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일기도 받쳐줘야 되고 또 물때로 봤을 때 바닷물에 들고 나는 걸로 봤을 때 그 할 수 있는 한 살이 보름에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는 천일염 그 염전에서 만들어낸 소금과 가격 경쟁력이 도저히 이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염은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 전통 소금인 자염은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바다의 농사법이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산물은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1961년) 자염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때는 천일염이 등장할 때였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 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우리나라 천일염의 역사는 인천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 이 작은 표지석 하나로 이곳이 염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천일염 역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과거 이탈리아 시실리 섬의 한 수도승이 만들어 청나라 강희제 때 중국에 전파, 우리나라엔 1907년에 도입됐다. 개항 이후에 중국이나 대만으로부터 그 아주 값싼 천일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염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일염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천일염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당시가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의 통감 정치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로 들어가는 그런 그 전 단계였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 많은 재원이 필요했고 그 재원의 일환으로서 이 도입된 것이 바로 천일염입니다. 일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 해법으로 찾은 것이 서해안 시범염전이었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기후나地理적인 조건으로 천일염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제 천일염을 수입해서 썼는데요. 이게 이제 그 외교 관계나 국가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이 천일염을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대만의 그 지리 조건과 비슷한 조선의 서해안을 주목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나라 천일염의 역사는 일제에 의해 시작됐지만 염전 운영은 아주 성공적으로 확대됐다. 1907년 주안 염전 시험소를 설치했을 당시 면적이 10제곱킬로미터. 그 후 1919년엔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주안이 성공을 거두자 남동이나 군자, 소래까지 염전 운영은 확대됐다. 이는 나아가 전국 소금 생산량 중 인천 세계염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일제는 왜 인천을 택했을까? 인천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큰 시장, 서울이라는 큰 시장이 있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소금의 그 유통망, 공급이 용이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인철도가 이제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인천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인철도를 통해서 전국적인 유통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항을 통해서 이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인천항을 통해서 일본 본토로 가지고 갈 수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철도 개통 외엔 인천 지역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인천 천일염전은 1980년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단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사라졌다. 주안염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랄까요, 소금 생산에 있어서 자염에서 천일염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분기점이 된다 그럴까요? 주안에서 천일염이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도 정말 양질의 값싼 소금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의 65%는 전남, 특히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 담당한다. 이곳은 천일염 산업특구로 지정될 만큼 일조시간, 풍속, 염도, 지형, 갯벌 등 양질의 천일염 생산에 좋은 자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갯벌의
한 42% 정도가 전라남도에 있어요. 그리고 한 30여 %가 경기도 쪽에가 있거든요. 갯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염전을 조성하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문화재로 지정된 태평염전은 한국 전쟁 후에 피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규모가 여의도의 2배, 140만 평이나 된다. 이곳에서 연간 15,000톤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태평염전과 함께 생겨난 석조 서금 창고는 간수를 빼기 위한 장소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목조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보존돼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천일 제염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제염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염전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우리 서해안에 있는 갯벌은 살아 숨쉬는 갯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생태 환경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희귀한 갯벌입니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원료 자체, 바닷물도 살아있는 갯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방식과 품질 모두 다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일염전은 최대 17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크게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와 증발지, 결정지가 있는데 그 사이 함수 창고와 끝에 소금 창고가 있다. 천일염은 근대 제염법이지만 그 원리는 자염과 마찬가지로 100% 자연에서 취한다. 먼저 바닷물이 있어야 되고 그 바닷물을 정화시켜주는 갯벌이 있어야 됩니다. 갯벌이 있음으로써 바닷물에 있는 침전물이나 안 좋은 성분들을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필터링된 바닷물을 태양과 바람을 통해서 이제 만들면 소금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일염의 제염 방법은 먼저 수문을 열어 저수지에 가둬둔 바닷물을 제1증발지에 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로를 통해 증발지로 흘러간 물은 햇빛과 바람으로 염도 6에서 8%까지 일주일간 농축시킨다. 농축된 바닷물은 제2증발지로 옮겨 22에서 25% 염도가 되도록 2주 정도 증발시킨다. 염전 중간중간엔 함수 창고가 있다. 비올 때를 대비해 증발지와 결정지에 농축된 소금물을 이곳에 보관하는 것이다. 이때 농도가 같은 소금물끼리 4곳으로 분리해서 보관한다. 다음 제2증발지의 소금물을 결정지로 옮겨 염도를 27%까지 증발시킨다. 이때 소금 결정이 생기는데 햇빛, 바람, 물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미네랄 성분이 잘 스며든다. 소금이 2에서 4mm 쌓이면 대패로 긁어 모아 여러 개의 무더기를 만든다. 염전에서 물이 빠진 소금은 창고로 운반해 6개월 정도 간수를 뺀다. 소금을 걷어내고 남은 소금물은 제2증발지의 물이나 소금을 생산하지 않은 결정지의 물과 섞어 염도를 낮춰 재활용한다.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 천일염을 얻기까지는 2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천일염전은 세계 곳곳에 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방식은 모두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천일염은 생산량이 월등하다. 그 이유가 뭘까? 우선 우리나라 천일제염의 특징은 뭔지 알아보기로 했다. 전 세계 제가 염전을 갖다가 이렇게 다녀봤을 때 보면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비가 왔을 때 농축된 바닷물을 갖다가 가둬두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걸 해주라 하는데 바다 해에다가 집주자. 농도에 민감한 제염은 비가 오면 흉년이다. 하지만 우리 염전 곳곳에 있는 해주, 즉 함수 창고는 염분 농도를 유지시켜 기상 환경에 상관없이 일정한 농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염전 바닥, 증발지는 갯벌 바닥이지만 대부분의 결정지는 흔히 아는 장판, 친환경 PVC 재질이다. 염전이 개량되기 전엔 결정지도 증발지와 마찬가지로 갯벌이었다. 이를 토판 제염이라 하는데 지금은 몇 곳만 남은 채 거의 사라졌다. 토판염은 결정지에서 처음 맺히는 소금 결정을 채취할 수 있는데 이를 꽃소금이란다. 그 밖에도 토판염은 일반 천일염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색이다. 갯벌 흙이 남아있는 토판염은 회색빛을 띠며 좀 더 어둡다. 그 입자도 뚜렷하고 굵은 데 반해 맛은 훨씬 감칠맛이 있어 토판염의 장점을 아는 이들은 일반 천일염이 싱거울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제염 과정에 한계점이 많다. 첫째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고 소득에서 그 계량형 염전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천일염이 단기간에 매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면은 토판 천일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그것도 날이 좋을 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생산하고 나면은 청소하는데 3, 4일이 걸립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날이 좋았을 때 10일에 한 번 생산하고 날이 나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산을 못하는 그러한 아주 생산량에서는 극히 미미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도 높아 판로 개척도 쉽지 않아 개량이 시작된 것이다. 갯벌이 있던 토판엔 옹기 항아리를 깨서 깔기도 했고 그 후 타일에서 지금의 PVC 재질로 바뀐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금은 크게 자연 제염식인 천일염과 인공적으로 염화 나트륨을 추출하는 정제염, 제제염이 있다. 천일염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위생법상에서 보면 수분이 15% 이상 함유돼 있으면 천일염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손으로 부셔도 문질러도 부서지는 강도가 좀 약한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3년에 만들어진 염관리법엔 소금이란 염화 나트륨이 40% 이상인 광물을 말한다고 했다. 하지만 2008년 개정 후 식품으로 전환됐는데 이로써 천일염과 인공 정제염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성분을 비교하면 천일염은 수분이 10%, 염도가 87%인데 반해 정제염은 염도가 거의 전부다. 순수 짠 성분만을 걸러낸 것이 정제염이란 것이다.
천일염에 들어있는 이온은 NaCl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일염에는 나트륨 같은 경우가 약 35만 ppm 단위로 나타나는데, 그 외에 천일염엔 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미네랄은 천일염의 특징적인 성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 미네랄은 뭘까? 인슐린 저항성을 미네랄이 있는 소금 같은 경우가 더 완화시켜줘요. 모든 질병의 지금 원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그 활성산소, 유해 활성산소하고 그 활성산소에 따른 그 염증 반응, 이게 거의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도 미네랄 함량에 있어선 천일염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 맨 처음에 소금이 결정이 될 때 바닷물에 있던 그 미네랄들이 그 결정 사이사이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때 바로 수확을 합니다. 우린 거의 매일매일 수확을 하니까요. 소금 결정이 오면. 근데 외국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수확해요. 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그 미네랄들이 소금 결정 사이사이에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둬요. 그러면은 그 미네랄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왔던 그 소금 결정에서 미네랄들이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오래 두면은 거의 그 순수한 염화 나트륨 덩어리만 남아요. 소금은 사람이 자연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른 결과물이다. 자염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의 제염 방법은 삶과 지혜로 터득한 과학이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염전에 물을 얼마나 데릴 것인가, 언제 소금을 거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한 그 기술, 경험 과학이죠. 그래서 무형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최근 제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전통과학과 첨단 과학을 결합한 천일식 제조 소금이 그것이다. 천일식 제조 소금은 천일염하고는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천일염은 저수지, 증발지, 그리고 결정지가 모두 염전에 있는 상태고요. 천일식 제조 소금은 염전의 결정지를 이용하지 않고 인위적 설비에 의해서 소금을 결정화시킨. 제염 과정은 천일염과 같이 하되 불순물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인위적인 방법으로 위생성을 높였다. 자연과 인공의 새로운 결합, 이것이 새로운 제염법이다. 고창 사등마을 벌막에 함수가 채워진다.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경건하게 불을 넣고 소금을 기다린다. 형태와 방법은 달라졌지만 그 옛날 인구의 시간 끝에 한 톨의 결정체를 얻었던 선조들의 신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곳 사등마을에선 매년 봄과 가을 선운사의 소금을 윤납하고 있다. 보은염을 소에 싣고 제염법을 가르쳐준 선운사 스님들께 보답하는 의미다. 제염법의 발견은 1000년을 넘는 보은의 이유가 됐다. 이처럼 제염 역사는 우리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다. 염전은 바다와 육지의 그 전이지대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염전이 존재함으로 해서 바다와 갯벌을 보존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죠. 염전은
그 소금 생산부터 그다음에 생태계적인 그런 가치, 문화적인 가치, 관광의 가치 이런 복합적인 그 다기능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염전의 발달은 곧 도시의 발달, 국가의 성립이었다. 우리 천일염은 우리 한국이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앞으로 큰 전 국가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제염은 자연에서 인류가 창조한 최초의 과학이었으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랜 역사다. 그리고 인류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영원한 식량 창고, 바다에서 짓는 농사다.